이제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강봉구 교수님께서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우즈베키스탄 외교 전략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들 많으셔서 또 흥미로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봉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봉구입니다. 먼저 이 중간 지정학적 혹은 지질학적 in between stage, 이 사이 국가 혹은 이 중간국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로 이 중요한 그런 아젠다를 다루는구나. 이것이 제 개인적인 관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미 120년 이상이 경과한 그런 이 동북아의 지정, 지경, 지질학적 위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지금 G2 2010년 이후로 G2로 운영되는 이런 이 글로벌 혹은 지역적 세력 혹은 힘의 배분, 이 새로운 중미 경쟁의 이런 국제 세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너무나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중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 한국하고 처한 점은 이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 비교를 하겠습니까만은 상황과 조건이 다를지라도 그런 30년 동안을 일관되게 어떤 자립 노선이라는 이런 대외 정책 노선, 그리고 그 노선의 실천 방안으로서 이 스트래티직 해칭 이런 방도를 실천 방안으로서 지속해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은 참 복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점도 있고, 우리는 조건이 그렇게 못 되니까 말이죠. 지금 그런 중요한 주제다. 특히 이 트럼프 시대가 그하고 좀 더 4년만 더 해주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랬었는데 우리나라 입지로서는 주요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이 바이든 시대는 너무나 염려하던 바가 컸는데 실제로 그 염려가 지금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맹의 준칙에 의거해서, 그리고 동맹의 서로 주고받기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업무를 다하라. 지금 쿼드에는 그 4국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US 이 4국 이 쿼드에는 우리가 지금 안 들어있지만 쿼드 플러스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리스폰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 미군 소파에 의한 미군 주둔 비용을 10배를 내라 하면은 그건 돈으로 몸으로 때울 수 있지만 코드에 나서라 하는 거는, 코드 플러스에 나서라 하는 거는 참으로 우리의 운신의 여지를 좁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도 오래전에 우즈베키스탄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 뒤에도 쭉 관심을 갖고 키르기스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쭉 보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우즈베키스탄 대외 정책의 이후에 미르지요프 2016년 가을에 9월에 미르지요프 액팅 프레지던트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만은 다른 과제들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지난 연구와 더불어서 덮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2007년에 제가 그때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전략의 진화 그리고 변화의 궤적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역시 우즈베키스탄은 똑같이 말하자면은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뚜렷이 명시적인 소위 perceived 스렛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지된 시큐리티 스렛, 이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없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극히 차이 나는 지점입니다.
뭐 그래서 그때는 균세란 말도 밸런싱을 일단 균형이란 말을 할 때 우리말하고 우리말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 밸런스드 어프로치, 균형 잡힌 접근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밸런스라 그러면 그런 균형을 너무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싱 앤 밴드 웨거닝 할 때는 이게 국제 정치학의 우리 이게 어떤 스트래티지 컨셉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균형 잡힌하고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라리 체킹, 커빙 이런 것에 가까운 뜻이거든요. 견제하고 차단하고 봉쇄하고 뭘 통해서 자기에게 그 위협을 가하는 명시적인 위협을 주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신현실주의의 이제 소위 위협 균형론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위협을 가하는 상대국에게 밸런싱을 한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통상 저도 균형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써왔고 한데 이게 살다 보니까 우리말에 이제 균형 잡힌 접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그 균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에 한 번도 집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쓰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그 부분에 저는 그 팔로워즈로 따라가는 것인데 또 다른 좋은 표현이 진짜 있다면은 그걸 또 따라가야죠. 일단은 뭐 밸런싱은 균세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밸런스 오브 파워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힘의 균형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국제 이 정치 우리 전문 용어로서 특히 네오리얼리스트적 그런 입장에서 밸런싱이라 할 때는 우리 말과 관련해서 그런 차원이 있다 하는 점. 어쨌든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는 그 우즈벡을 그런 상황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제한적인 편성이다. 혹은 뭐 연성 균세다. 혹은 국내적 균세다. 뭐 이런 자꾸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즈벡이 명료한 그 인지된 안보 위협이 없다 보니까 이 다면적 안보 리스크에 스레트 이 위협이 아니라 시큐리티 리스크에 아주 다면적인 멀티러터럴 시큐리티 리스크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는 뭐 그 당시 설명은 조금 했다고 보지만 제가 기존 제 논문이 설명은 했다고 보지만 그것이 어떤 그 조금이나마 일반화된 즉 다른 사례와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준거 개념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거 뭐 동남아 사례도 보고 이런저런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이번에 해칭이란 것이 스트래티직 해칭이란 것이 조금 더 그 어떤 이 익스플로너트리 파워라 그럴까요?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많은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제가 봐도 다루어야 될 것이 빠진 것도 몇 개 보이고 또 경험적인 그 임피리컬 에비던스를 또 준비가 된 것도 다 집어넣지를 못하고 빨리 이 텍스트 구성에 좀 쫓기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줬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 우리 성동기 교수님께서 상세한 또 그 지적과 보완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략 이제 제가 그 기존 연구와 달리 뭘 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금 달리 해서 이 문제를 보려고 했는지 어떻게 해서 조그만 벽돌 반장이라도 또 그 한번 다른 각도에서 놓아 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페이지가 넘어서 이 뭐 전체적인 걸 전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점만 이 목차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조금 좀 정치하게 말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갖 배경과 수식은 다 빼고 그 요점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 교수님 이거 제가 몇 분에 시작했나요? 아무리 늦어도 25분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네, 시작하신 지 한 9분 정도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10분 됐다고 보고 15분, 즉 50분까지, 저 50분까지 그 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 이 청자들 앞에서 일단 해야 될 기본 이야기는 제일 수월하게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핵심은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예부 두가니에비치 카레이모프 이 소위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다음에 이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인데 뭐가 그렇게 뭐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머릿말에서 그 두 번째 25페이지에 두 번째 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셀프 리라이언스 고민할 셀프 리라이언스 자립으로 했는데요. 우즈베크로 무스타킬릭. 우즈베크는 우리 성동기 선생님이 잘 하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부분입니다. 이 파젠데이로 같은 사람은 이걸 디펜시브 셀프 리라이언스 이 방어적 자립 전략이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런 핵심은 자립이라서 이 노선은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죠? 예. 코스, 라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포린 포리시는 아니거든요. 예. 30년의 이 소위 말해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온 그런 노선이다. 셀프 리라이언스로 보는 거죠. 이 대외 정책 노선에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기둥이랄까 원칙은 셀프 서피션시 그리고 non reliance 그리고 non dependence 그리고 equality of international status 그리고 stability 이런 국내 안정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정권 안보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립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대외 정책의 이 실천에 위한 그런 접근 방식은 스트래티직 해칭에 의존하였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26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되풀이하겠지만은 또 조금 더 여기서 해칭이 뭘 말하는지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문헌들에서 이 이론적으로 해칭을 개념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봐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가장 어떤 워킹 컨셉추얼 툴이 되도록 이 적용을 해서 분석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아무리 이 정교 정치한 articulated form of concept라 해도 conception이라 해도 그게 뭐 적용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쉬우면서도 명료한 어떤 개념화 즉 이 첫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즉 이 스트래티직 해칭은 강대국의 직접적 위협 부재 상황에서 이 소국은 중소국 모두를 의미합니다. 강대국도 이 인비트윈 스테이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국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산 기회의 분산을 통해 그리고 상충되는 복수의 정책 선호, 즉 자기가 선호하고 표명하고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서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랑 상충된다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내 국익을 위한 그 목표 두 개가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호한 제휴 발신. 내가 발신하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관계에서 그게 서로 모호하고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거, 상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선적 제휴 및 정책 선호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며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 가동되는 대외 전략이다. 이런 단면적 리스크 관리 완화하기 위한 해칭 경험적 쟁표는 제휴 상대를 다변화하고 우리 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을 다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상충되는 정책 선호들의 혼용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고 모호한 제휴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한다는 겁니다. 야, 이 조그만 놈이 왜 나한테 편성 안 하고 왜 나한테 균세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주느냐 끝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해증은 어떻게 해서 우즈벡도 마찬가지면 끝없이 변하거든요. 해증의 대상과 형태가. 그 변화의 인과관계는 무엇이냐? 즉 어떻게 그 변화를 설명할 것이냐? 그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논증하는 거거든요.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강대국 제휴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득하고 그리고 손상되는 자율성. 강대국하고 우리가 제휴하면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자율성의 훼손, 손상, 침해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게 경제적이든 안보적이든 외교적이든.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과 소국은 제휴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획득되는 이득과 손상되는 자율성 간의 적정 조합 추구. 이 부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제정치에서도 오래전부터 안보 자율성 교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다른 것보다 탁월히 뛰어나다기보다도 이런 관점이 그건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우즈벡 그 외교 30년을 실용주의 관점의 외교 다변화다. 개방적, 관여적, 멀티벡터리즘이다. 그런 걸로도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설명하고 또 해왔고,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자립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 혹은 전략을 이렇게 스트래티직 해징 개념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어났던 대외 정책의 이벤트들을 특히 그 메이저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타시켄트의 해칭 행위를 유발한 그런 인과관계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해칭 전략의 경험적 기준을 중거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현금의 미르지요프 시기의 대외 정책 역시 이런 이 전통적 자립 노선의 기본 원칙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변화되는 환경과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한 그런 미르지요프의 새로운 접근법이나 전략도 마찬가지로 해칭이란 개념틀로 이 컨셉추얼 툴로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구시대의 해칭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나마 이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가 좀 더 정리가 잘 돼서 어떤 마무리를 잘 짓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해증의 관점에서 우즈벡을 사례를 검토한다는 것은 강대국들 사이에 낀 중간국의 다양한 지금 우리 유라시아 남부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이 중앙 유라시아를 하고 있고 또 저기 동유럽도 하더라고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중간국의 다양한 대외적 전략들에 대한 비교 연구에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했다. 50분까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2장은 이 부분은 이미 요점을 지금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해칭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다른 사람들이 해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2장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우리 토론자께서 우리 선생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 부분도 더 좀 줄이고 더 밀도가 있도록 이제 참고문은 표시만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맨 마지막 부분만 그럼 조금만 보면은 그냥 넘어가기가 하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이 글에서 사용된 해칭은 그 부분입니다. 그 인과적 메커니즘을 우리 여기 사례 연구에서 자꾸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보면 이 인과적 서드 라인이에요. 인과적 메커니즘은 소국들 강대국의 정책 제휴에서 소국들이 얻게 되는 경제 안보 이익과 그리고 그 이득을 얻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으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자율성 훼손, 침해 혹은 제약 그 사이에 적정한 교환 거래, 페이 오프 트레이드죠. 적정 조합의 추구. 그런 경험적 징표는 그런 경험적 징표는 해칭이라는 경험적 징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휴 상대 말하자면 이 경쟁하는 복수의 강대국들의 그 다변화, 소국 입장에서 말합니다. 소국. 그리고 소국은 끊임없이 상충되는 정책 선호들을 혼용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모호한 제휴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한다는 것. 이런 그 징표들이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장의 앞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어떤 지리적 그 중앙 유라시아에서의 그 헬펀드 첼포드 제이 맥킨더로부터 쭉 말하던 그런 그 이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뭐 그런 위치에 있다, 지정학적 중간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하고 부침을 피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해칭을 하려다 보니까 카리모프 시대 때만 해도 벌써 이 CSTO 여기에만 해도 가이카 탈퇴를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99년에도 탈퇴하고 2012년에도 탈퇴했습니다. 2006년에 재가입했다가 말이죠. 6년 뒤에 다시 탈퇴했어요. 이제 이 그 2012년 대외 정책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만 혹시 못할까 봐서 중요한 그 이게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바로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기의 일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자기 성찰하셔서 지적을 해놨어요. 여전히 우리는 중립 원칙을 그 견지하겠지만은 또 앞으로도 여전히 어떤 군사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외국 군사 기지의 항구적인 혹은 장기적인 그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미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바드 그 공군기지도 2005년입니까 6년입니까 그 SCO 정상회담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그 국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동기 선생님 잘 아실 것이고. 2개였죠. 다 이거 이제 다 그것도 그 당시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그 우선시해라. 이렇게 대정책 그 개념을 해놓고도 이슬람 그 카리모프 대통령은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르지요프 대통령이 이제 연부 역강하니까 이게 실천 궤도로 진입을 시킨 거죠. 인접국 최우선이다. 그리고 경제 발전 우선이다. 이제 그 나머지는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제한적 제휴 시기의 해칭. 이 90년대는 98년까지 러시아와 그 우즈베키스탄이 국민국가의 혹은 민족국가의 그 형성 정촉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실상의 식민 모국인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소위 그 유러피안 그 오버시스 엠파이어 이 해양 제국의 그 디콜로니제이션 과정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식민 모국이 자기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관을 맺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해칭을 하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즈벡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극은 러시아가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즉 프랑스나 이 아무리 2차 대전에 패했다 할지라도 이 프랑스나 이 영국 그 2차 대전에 많이 피폐하됐다 할지라도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하고는 너무나 위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마샬 플랜부터 잘 알 겁니다. 곧 사실상 경제도 서서히 일어나지만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나토 속에서 부과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그렇습니까? 또 도리어 이 누굽니까? 그 미국에 혹은 서방에 유포리 뭐라고 하는 일종의 행복주의, 그 트라이엄폴리즘, 승리주의, 서방 승리주의 그런 유포리아에 빠져가지고 그 뭐 상황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독일만 그때 60억 달러, 이제 그 이슬은 놔두고 또 주제를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한적 제휴 시기였다. 아니 러시아한테 그렇게 국가 형성기에 필요했는데 기대고 형님 하면서 계속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이 편성을 야무지게 안 하고 제한적 제휴만 했느냐? 제휴는 그냥 얼라이먼트, 이 포괄적으로 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이 뭐 그냥 제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한적인 제휴를 했는가? 이제 이것은 얼마만큼이나 이미 소련 시기에 소련 말기에 그 90년입니까? 그 이 우즈벡 공산당 제1서기가 됐던 카리모프가 그때부터 벌써 소련 모스크바의 그 임페리얼 그 메트로폴리탄
이 런던처럼 말이죠, 파리처럼, 베를린처럼 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 소위 모카 부정부패 사건을 처단하는 걸 보고 그렇게 느낀 거죠. 예. 우즈벡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들이 느낀 모멸감. 예. 그런 때부터 벌써 이 셀프 릴라이언스에 대한 그것이 카리모프의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이글이글 타올랐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91년부터 98년까지. 아직 좀 더 역동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텍스트 구성이라도 하느라고 제가 그만큼은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미국과의 제휴 강화를 통한 해칭. 이제 2절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99년부터 소위 98년에 미국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 변경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즈벡도 발빠르게 거기에 맞추어서 CST 집단 안보 기구 회원 자격 갱신을 거부하고 99년에 뭐 기타 등등. 예. 그리고 괌에 역시 99년에 괌 러시아랑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죠. 예. 디스턴트 프롬 러시아죠. 예. 그런데도 가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제 모호한 신호 발신가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상충되는 목표 추구.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에 선생님들도 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에서도 말했고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그 칼러 레보루션이죠. 예, 그런 것들이 2003년 11월부터 뭐 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도리어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그 제휴가 도리어 자기들한테 어떤 하나의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자 이제 대러 제휴를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이제 대서방 해칭을 하게 되는 시기가 2016년까지 지속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CSTO에 2006년에 재가입을 하고 물론 6년 뒤인 2012년에 다시 재탈퇴를 합니다만은 2012년에 그 재탈퇴하는 그 시점에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그 새로운 대외 정책 개념을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그 이 시대의 요점은 정리하면 그 부분을 이제 3장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면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간략하게 39페이지인데요. 그렇다. 뭐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맨 마지막 그 from the bottom third line 보면은 그 패러그래프 말이죠. 이러한 전략적 핵심 접근의 핵심은 미르지예프 정부의 핵심은 미르지예프 정부로 개성되지만 후자는 카리모프 시대의 접근 방식을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과 안보 정진에 대한 주요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다. 뭐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껏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좀 날개를 그 꺾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날갯짓을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방과 관여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고 뭐 쭉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우즈벡 인근 국가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절에 정리하는 요점을 보면 역시 1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페이지 41 파람도 바텀 뭐한 서너 줄째 보면은 이러이러한 까리모프 시기 대외 정책 우선순위와 차이가 있다. 이 인접 국가들과 포괄적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 정대를 주된 목표로 해서 안정궤도에 진입하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관된 독트린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마지막 2절 4장 2절에 강대국 관계에서의 해칭. 이것은 이제 지금 미국, EU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을 제1우선순위로 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과거에 우저 러시아, 우저 미국 이런 관계의 쌍처럼 이제는 미국 서방 대신에 이 부분을 분석할 때는 인근 강대국 할 때는 러시아, 중국, 우저 중국, 우저 러시아 이런 관계의 쌍이
상당히 서방과 우주와의 관계의 쌍보다 이 우즈벡이 러시아, 중국 양자에 대한 이 해칭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밀접한 하나의 그 대립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양국 우즈벡을 놓고 러시아나 중국 간에 그런 어떠한 배타적인 영향력 추구를 위한 경쟁이나 어떤 대립 그런 것은 크게 노정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베이징이 그만큼 러시아 입장을 배려하고 또 그 서방과의 그런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라는 그런 큰 구도 내에서 수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무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수 둬야 되기 때문에 한 수가 아니라 앞으로 한 20년 이상 더 그 수를 놔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 작은 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BRI 1대1로의 그 주요 대상이거든요. 지금 돈은 일단 파키스탄 쪽에 남아시아 쪽에 최고 많이 썼습니다. 600억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일단 그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를 두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 중앙아, 그 키르기스탄 혹은 우즈베키스탄 이 하나를 두고 러시아에 태클 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대국입니다. 예. 그래서 노골적인 갈등적 영향력 경쟁은 양자 간에 없다. 예.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러중 관계가 뭐 동맹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건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예. 적어도 중국의 계산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거 EU나 이 미국이 특히 트럼프 시대 때 어쩌면 약간의 그 트렌드가 중앙화에 대해서 탈관여 뭐 이런 경향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이제 그 이름이 뭡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좀 다르게 이 세부적인 면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전망도 그 해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또 못 맞추고 조금 5분 정도 오버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정리가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결론을 다 못 써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간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 마지막 이 장의 이 정리 부분이 그 결론 부분 정리 부분과 유사합니다. 예. 이제 이 러시아, 중국 뭐 이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경합하느냐 어쩌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러시아 주도 블록에 대한 편입도 아닌 것이고 또 중국과의 경제 교육 관계나 이런 것이 아무리 긴밀해지고 중국이 또 아무리 지금 벌써 고속도로는 됐죠. 이 카슈가르에서 오시를 거쳐 안디잔으로 가는 고속도로 됐고 지금 또 그 캄칙 터널을 통해서 그쪽이 이제 우리가 그 나린 쪽에 가보고 하면은 나린 쪽이 아니면 이쪽은 뭡니까? 이렇게 슈탐으로 지나가든지 이 나린 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밖에 이제 그 카슈가르에서 중앙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그 고개는 그거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지금 캄칙 쪽에는 터널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건 철로건 아무리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1대1로 이제 재원으로 실크로드 펀드를 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즈벡도 그렇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그렇게 발을 맞추는 것이지 우즈벡이 이 비동맹 원칙이나 이런 비진영 원칙을 허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제적 벡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해칭일 뿐이다. 과거의 차이점은 이제 해칭 주 대상이 되는 강대국 조합이 우즈벡과 러시아, 우즈벡과 서방 대신에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이것도 또 변합니다. 이제 어떤 다른 이유로 러중 관계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미국이 중앙화를 통해서 어떤 클리비지를 파고들려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때는 또 이 조합이 변화되겠죠. 어쨌거나 이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르제프 정부도 강대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립 노선을 지키려면 국가의 근본 역량은 전략적 자율성이다. 소국 강대국 관계에서 소국 해증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이 정책 제휴와 자율성 교환 거래에서 언제나 적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지를 가져야 한다. 이게 트래디셔널 위즈덤 프롬 이 카리모프 이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통적 지혜를, 이 전통적 인식을 이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저는 개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닌가. 즉 적정 수준 자율성 유지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강대국에 대한 정책 제휴 강도와 대상을 재조정할 수 있는 모성과 여지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 엘리트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그 예로서 군사 독트린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오늘 그 발표를 마치고, 이게 초고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이 토론자께서도 보셔도 이제 텍스트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일종의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급급했던 수준이 아닌가라고 느끼실 겁니다. 많은 그거를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봉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 자체가 워낙 그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어서 사실은 이게 토론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해 주시는 인하대학교의 성동기 교수님, 또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관련 최고의 전문가신데 좀 또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동기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성동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또 한 수 또 좋은 또 가르침 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토론자 제의가 왔을 때 제가 또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발표문을 봤다 그러면은 제가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민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91년부터 2017년 9월 5일, 제가 굳이 이제 2017년 9월 5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율 단일화, 외환 자유화가 된 그날이고, 저는 이제 우즈벡을 이제 한 2017년 9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즈벡을 지금 한 4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즈벡은 4살밖에 안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91년부터 2017년 9월 5일 이전까지 왜 도대체 우즈벡은 이렇게 하느냐. 정말 제가 정말 답답하고, 가까이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해 못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괌에 가입하고 동시에 러시아, 중국 주도하는 SCO에 가입을 한 유일한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괌에 있으면서 SCO에 가입을 동시에 두 군데를 걸치고 있는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고, 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퇴를 했다가 또 뭐 가입을 했다가 이제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외교가 장난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완전히.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 발표문에서 제가 91년부터 2017년까지 했던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외 정책, 외교 전략에 대한 행태를 딱 한 단어로 좀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해칭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딱 해칭 전략으로 딱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좀 빠져드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텍스트를 다 읽어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2년 전인 것 같은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미르지아예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미르지아예프 대통령의 이 외교 어떤 그 대외 전략을 갖다가 실용주의로 이제 보고, 어떤 실용주의 관점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즈베키스탄이 과연 그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가 되느냐? 저는 먼저 이거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의문을 제시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중간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신 교수님 말씀 듣고 다 이래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 미들 파워의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끼어 있는 이제 그런 지정학적 이제 그런 중간국을 말씀하셨는데, 우즈벡은 이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키르기스탄처럼 사실 미국과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처럼 어쨌든 간에 중앙에 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이 되는 거죠, 완충이. 예. 그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그 우즈벡에 있을 때 현지에서 들은 가장 그 좀 놀라운 이야기인지 재밌는 이야기인지 그때부터 출발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2000년에 아마 그 푸틴이 아마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아마 우즈베키스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온 곳이 우즈베키스탄이었고, 그 현지에 있는 그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제 친구들 그렇고 이야기하는 게, 푸틴이 조용히 까리모프를 불러서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까리모프 대통령이 거의 2년 동안 그 CIC 정상회담에 안 나갔다. 푸틴이 주도하는 회의에 안 나갔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2000년. 예, 처음 했어요. 대통령 처음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처음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아마 첫 방문국이 제가 우즈벡으로 알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까리모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현지인들 말은 그렇더라고요. 현지 전문가들 말은 푸틴이 까리모프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지난 91년부터 이제 푸틴 등장 이전까지의 그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탈러 수준이었어요. 탈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푸틴이 이제 이를 제가 볼 때 갈았다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탈러 해가지고 너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도망다니다가 2001년 9.11 테러 나면서 이제 우즈벡에 공군기지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이제 미국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탈러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9.11 테러가 그걸 그렇게 조장을 해준 건데,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2005년 그 튤립 혁명, 그 다음에 안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까리모프 대통령이 확 또 달라진단 말이죠. 미국 기지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관련된 거 다 끊어버리고, 갑자기 푸틴 딱.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우즈벡 거기 물론 그 신문인데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신문이지만 일면에다가 푸틴 대통령하고 까리모프 대통령하고 손잡고 나오는 거, 활짝 웃으면서 나오는 그거를 일면에다가 거의 3분의 1을 사진을 실어놨어요. 제가 그걸 제가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외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에? 어제 아니 예를 들어 다른 국가는 모르겠는데 미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의 그때 수준은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증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과연 잠깐만 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강대국과 그런 이해 관련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글도 그래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익이 와야 된다. 국익이 없고 리스크 완화되지 않으면 해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토론문 적어놨습니다만, 싱가포르이 해칭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이용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미국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도 논문 쓸 때 그걸 좀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해칭 이론을 전략을 통해서 과연 우즈벡이 완화할 리스크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득을 취했는지, 국익을 취했는지,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일단 우리 교수님의 이 구상 자체가 너무나도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고 반성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이 제가 정말 짜증나고 막 이해가 안 되고 했던 그런 지난 까리모프 정권의 어떤 대외 전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논문을 제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이 우즈벡은 제가 내린 결론은 거기서 아쉬움이 없는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외교를 하는 국가가 과연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느냐. 그런데 우즈벡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즈벡은 사실 대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크게 뭔가를 안 얻더라도 살 수 있는 국가다. 사실 그게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그걸 보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원 풍부하고 농산물 풍부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뭐 진짜 제 표현은 그래. 1년 동안 문 닫고 살아도 우즈벡은 먹고 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는 국가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우즈벡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까리모프 때는 그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글을 논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만, 여하튼 해칭을 통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미르제프 정권에서는 제가 볼 때 어떤 지정학적 중간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계속 방문하면서 어떤 삼국을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한테는 이런 부분을 떼주고 중국한테 이렇게 해주고 미국한테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어떤 우즈벡의 국익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개선시키는, 까리모프 때는 거의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절을 미르제프는 지금 다 이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조금 이제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까리모프 정권의 어떤 대외 전략과 미르제프를 지금 계속 해칭으로 계속 가시는데 약간 차별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판젠데이루 이분이 이제 아마 이 책에서 지금 그걸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립의 우즈벡가 무스타클릭 돼 있는데 무스타클릭이 이제 아시다시피 독립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달라서 이걸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칭 전략을 통해서 과연 까리모프 정권에서 미르제프 정권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게만 드러나면은 정말 제가 91년부터 2017년까지 했던 그런 어떤 고민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글을 보시면 이제 리스크 완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떤 리스크 완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완성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동희 교수님께서 또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 윤대혁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 윤대엽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 지역 단위의 소다자,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중간국,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의 국가 전략이 어느 정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미중, 중러, 미중러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 배타적인 선택을 회피해야 된다라는 이 중간국의 어떤 국가적인 목표는 뭐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간국의 의도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실현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뭐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국력에 있어서 격차를 보이는 중간국이 양자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관찰이고요. 그래서 이 미중 사이에 또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또 흥미로운 또 공통점이라 한다면은 뭐 참여자와 기능이 중첩된 여러 가지 지역 소다자 제도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뭐 이런 지역 소다자 제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 중간국들이 열심히 주도해서 또 제도화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완충하고 또 조율하고 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간국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역적 소다자주의 또는 아마 조금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주의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해칭 전략 또는 중간국 외교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즈베키스탄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방에서 주신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보다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중간국으로 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흥미롭다고 하시면서, 이게 왜 그 미국, 중국, 러시아 요 세 나라가 이제 중간국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대립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우즈베키스탄이 좀 더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의 해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저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해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 국제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성보다는 조금 더 모호성 속에서 이 뚜렷해지는 위험 같은 것들을 또는 예상되어지는 위험 같은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 예방하고 또 나누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해칭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사실은 그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던 이준 교수님의 카자흐스탄 외교가 있었으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외교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이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교수님께서 이제 발열 상황에 이제 조금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발표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도리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카자흐스탄이 도리어 해칭에 가까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은 해칭보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 밸런싱의 요소가 훨씬 더 카자흐스탄보다 강한 외교 노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세히 쭉 설명하기는 제가 이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요. 아까 성동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구암에도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SCO에도 가입하고 CSTO에 가입했다 탈퇴했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너무 압도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러시아랑 너무 멀어져서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또 포획되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창출하고 지켜내고 그 존을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도리어
해칭의 그 어떤 이 형태보다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반응적 밸런싱의 그 이 행태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강봉근 선생님께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봉근 선생님 편안하게 원고와 상관없이 오셔서 네 그냥 평상시대로 해주시죠. 사실 강봉근 선생님 이 강점은 이 격이 없는 이 발표와 토론인데 이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좀 이렇게 많이 제약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뭐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오늘 핵심적인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느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규 선생님은 해칭을 통해 완화할 리스크가 무엇이었느냐? 이 우즈베키스탄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셀프 서피션시, 이 자족 그것이 충분히 되는 나라이고, 서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 그리고 금융적인 지원, 이제 인프라 같은 거 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얻으려고 하겠죠. 즉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러시아 쪽에도 있고 서방 측에도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얻어야 할 국익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국익이 그렇게 존재하고 또 안보적으로도 국익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위협 인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샹하이 포럼에는 96년에 거부했지만은 샹하이 스카이 삐쪼르가 들어갈 때 일단은 거부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대러 해칭을 하면서 99년부터 대러 해칭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서방 지향적인 더 웨스트 오리엔티드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일 때는 2001년에 SCO에 도리어 중러가 주도하는 거기에 가입했단 말이죠. 즉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행보를 한다는 면에서 우리 제 글에서도 이게 전형적인 해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보상으로 얻을 것은 SCO에 지금 이걸 왜 말하느냐 하면은 소위 3악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악에 대비한다는 것 그것이 그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은 뭐 국경 문제 해소하고 국경 범죄를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이 이 샹하이스카 삐쪼르카의 그런 그거였습니다. 주된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중러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3국에 우즈벡을 제외한 3국이죠. 투르크메니스탄은 뉴트럴리티 주장하니까 당연히 빠졌고. 그러나 그네들이 이제 이 샹하이 스피릿, 이 상하이 포럼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종교적 극단주의, religious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익스트레미즘, 이게 맞죠? 종교적 극단주의 그리고 이거 정치적 급진주의 그리고 또 뭐 테러. 그게 점점 멀어지고 계세요. 예. 이 이슬람 카리모프는 96년에 그것이 샹하이 스피릿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조금 이야기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예. 자기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 96년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종교 급진주의 무슨 오마르입니까? 그게 있었죠. 예. 아프간을 카불을 장악했어요. 뭐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때 대단했습니다. 분위기가. 저런 종교적 급진주의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특히
저 탈레반이죠, 그죠? 예, 탈레반. 그리고 이제 특히 전년에 타슈켄트 테러 사건, 그리고 이제 테러 나고 나서 온데 검은 탈레반의 이 플래카드가 나붙고 어쩌고 할 때 또 이제 서방에서는 그것이 인지된 위협도 아닐 뿐더러 어떤 소위 내부 자기 철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 또 그것도 서방에서는 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대국민에 대한 담합은 실질적인 사실상의 메시지 발신이건 간에 이 카리모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보가 타지키스탄 내전을 봐라. 92년부터 97년까지 그 비극을 봐라. 예. 우리도 언제 그렇게 남부 오시 91년에 포그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수 우즈벡인들에 대한. 예. 2010년에 또 있었고 말이죠. 예. 그런 인종적인 어떤 정오나 이런 국민 간의 분열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언제나 그게 하나의 우리 새마을 운동의 담론처럼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됐었다는 거죠. 예. 적어도 국민들에 대해서 이 통치 철학,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발신하던 그런 메시지 속에서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가 앞에서 말한 3악, SCO가 성립했던 3악 경우처럼 존재를 했다는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이슬람 해방당이라든지 우즈벡 이슬람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위협을 조금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는 했지만 페르가나 밸리로부터 그렇게 해서 됐지만 그것이 카리모프 정권 자체의 안정성을 그렇게 과연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위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안보적 이익이라는 것은 정권 안보가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성동규 선생님이 질문하는 제가 맥락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시적인 이 국가의 어떤 소버린티, 이 주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침략이라든지 그런 안보 위협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그런 것들이 과연 완화할 리스크였냐라고 말하면 그런 리스크는 그런 위협은 사실적이지 않다고 저도 응답합니다. 예. 그러나 그와 다른 차원에서 정권 안보 그리고 평화의 유지 이런 차원에서 우즈벡 특히 안디잔 이런 페르가나 밸리 쪽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잡고 저는 민간인들 집에서 많이 잡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미지비엄 베스바이니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 무슨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간 전쟁도 벌써 89년에 끝났는데 당신의 아들이 아프간에 총도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지키스탄을 봐라.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봐라. 총 들고는 안 해도 종족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는 걸 봐라. 그래 감사와 찬미하는 마음이 이슬람 예브투가니에비치 카리모프에 대해서 경탄하고 찬미하는 마음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거짓 투표를 안 해도 엄청난 그것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일반 서민이나 대중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세속 이슬람의 확장하고 많은 또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안보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할 때 이 러시아와 90년대 훨씬 어떤 교감하는 바가 컸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줄 건 없었지만은 루블존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밀어냈고, 즉 너무 냉혹하게 대한 거죠. 자기들도 조금 그런 어떤 양자관계 그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은 돈 같지 않은 $100만 하면 한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숨을 가지고 이때까지 버텨온 거죠. 실제로 어떤 국익을 이제 그러면 얻었느냐? 미국으로부터 99년부터 2003년 정도까지 친서방 지향적 어떤 그런 행보를 했지만 사실 그걸 많이 얻었다는 증거는 저도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무역이 그렇게 늘은 것도 아니고 어떤 원조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작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 카리모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그 키르기스 관계라든지 또 이 아프가니스탄 그 불안정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러시아가 얼마든지 약간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 예.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 이전에 소비에트 체제 말기에 그런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를 해봤던 카리모프 입장에서는 난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루스키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예. 저도 거기서 직접 생활해보고 그 사람들과 무수한 토론과 그 난상 토론과 싸움을 해보지 않고는 싸움이라니까 뭐 한데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의견의 차이에서 이제 격렬한 토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실적인 구체적인 대외 정책 행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러시아를 혹여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가대평가 한다고 할지 몰라도 대단한 그 루스키는 300년 동안 이상을 세계 최강국들하고 이 전략 게임을 해온 나라입니다. 예. 뭐 제가 그거는 30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카리모프도 충분히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보다 더 루스키를 더 잘 알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만 말하자면 루스키가 누구냐? 루스키가 누구예요? 어떠했다 루스키?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루스키는 왼손으로 모기 뒷다리에 말 편자를 박는다. 예. 저는 그게 루스키를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30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다 사회 나가서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을 보면 양자 간의 차이도 좀 더 규명해서 그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토론 감사드리고. 플로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지역주의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각 중간국들 그 범주에서 카테고리에서 그 형성되고 있는 이런 지역주의가 그 강대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자율성을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대한 함의가 무엇인가 그런 이해가 맞습니까? 제 이해가? 선생님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유라시아기 여기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 간세 동맹을 거쳐서 EAEU 유레이션 이코노믹 유니언 이게 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지금 2015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는데 대부분 그런 이건 가장 큰 러시아 주도의 이 다자주의이고 그 외에 작은 뭐가 자기들끼리 있습니다. 예. 뭐 중앙아시아 그 협력기구다 이런 걸 자기들 해볼라 해도 그게 꼭 이제 그때 그게 카코입니다. 카코. 그 러시아가 또 끼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나라들은 또 러시아랑 긴밀하게 특히 타지크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은 작은 나라이고 국경 경비도 자국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또 카코에도 러시아를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제 무슬림 뭡니까 기구나 그런 것들의 이제 지역 단위로서 국제 무슬림 협력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단위로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그런 거는 몰라도 예. 우리 이 포스트 소비에트 이 공간에서 탈소 공간에서 그 지역 국가들끼리만 해서 그것이 이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그 서방에 대해서 어떤 그런 힘의 열쇠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혹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연구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이걸 하면서 볼 때는 그런 뚜렷이 드러나는 계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 분 청자께서 또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간국으로서 그 우즈베키스탄이 고민한다는 게 흥미롭다. 왜 서방 관계에 대한 서방에 대해서, 즉 미국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지난 2014년 이래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완전히 갈등 강대로 된 게 지금 7년이나 경과했는데, 그거보다 이 우저 중국, 우저러 사이에서 그 어떤 해칭이 주로 일어난다고 그 하는 게 흥미롭다 했는데, 99년까지 여기서 분석, 99년부터 2003년까지 그 시점에는 이 청자가 보시는 대로 우저러 협력 제휴 관계와 우저 미 혹은 서방 미 서방 이 제휴 관계, 그 두 개의 쌍이 이루는 그 어떤 갈등 관계나 기랑 관계나 이런 대립이나 경쟁이 더 심했습니다. 그것이 이 논문에 분석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바이든 시기에 들어와서 지난 2018년 5월달에 1년 뒤에 그 중국을 방문한 지 1년 뒤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대한 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그 우즈벡 카드를 활용해서 또 자기가 뭔가 그 목소리나 그 입지를 중앙아시아에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주장하면서, 거기에 그런 것도 뭐 재밌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 제가 볼 때 초점이나 에너지를 두지는 않는 거죠. 도움이 자기 재선이나 뭐나 이런 아무래도 트럼프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중상주의, 머컨틀리즘 쪽으로 그 강하게 그런 지향성이 있습니다. 뭐 재선을 했을 때는 또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그 어떤 제휴 관계나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긴 시간을 두고 이 어떤 아메리칸 이 서방의 그 민주적 그리고 인권 기본권 이런 것에 대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거 정진, 그걸 통해서 종국적으로 미국의 그 어떤 전략적 이득을 꾀하는 그런 큰 틀에 그 수를 두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이 시진핑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바이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민주당의 그 오랜 120년 전통의 그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으로 우즈벡 미국이라는 이 양자 관계의 쌍이 주요한 그런 어떤 해칭의 그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즉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 좀 더 이제 경험적인 그걸 해서 그 부분을 그 반 페이지라도 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범식 교수님, 카자흐스탄이 도리어 해칭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저는 카자흐스탄은 제 그 단견으로는 카자흐스탄은 언제나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 제한적인 편성을 해왔다.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우즈벡에 비하면 그 좀 골치가 덜 아프고 좀 단조로운 그런 걸 해오지 않았느냐. 내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을 하겠느냐, 혹은 어느 나라 대통령 참모를 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이슬람 카리모프보다는 그 누굽니까, 그 은퇴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저는 참모를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 미국 그 미드도 보고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리모프 밑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단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우즈벡은 밸런싱을 더 한 거 아니냐. 90년대에는 그 제한된 밸런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98년 그때까지 제한적 밸런싱. 그리고 그 뭐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이제 미국 카드를 통한 어떤 그 밸런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성 밸런싱이나 소프트 밸런싱이나 아니면 인터널 밸런싱 쪽에 그 미국이나 서방의 힘을 빌어서 경제적인 어떤 걸 해보려 했거든요. 또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역량도, 작전 역량도 강화하려고 했고, 노골적인 그 어떤 뭐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2번 했습니다만은 그걸 뭐 큰 규모로 한다든지 저 미국이 하는데 거기 뭐 수십 명 보내가지고 무슨 큰 합동 군사 훈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러시아를 쿡쿡 쑤시고 이제 모호한 상반된 그 제휴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전형적인 그 해칭의 어떤 전술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즉 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서방 정향 혹은 지향성이 강할 때조차도 그 하드 밸런싱이랄까요? 뭐 동맹 관계는 아니라도 적어도 군사 무기를 마구 뭐 받아들인다든지 그 원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나.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그런 행용사가 붙는 제한적 뭐 혹은 연성 혹은 국내적 그런 행용사가 붙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 해칭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적으로 좀 그 다이내믹하게 설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즈베키스탄 외교 정책은 뭐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외교 정책 일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고 연구되어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 위협을 이제 훨씬 더 많이 국내 정치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타지키스탄 문제라든지 아프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내부적인 위협이 훨씬 더 컸고 그 내부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 안정화 이런 것이 훨씬 그 그러니까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위협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즈벡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명시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분명히 내적인 위협은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내적인 위협의 위기 의식이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우즈벡의 대외 정책의 안보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 모스크바와 전통적으로 소련 시기부터 벌였던 지방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 확보의 게임이라는 것의 전통이 굉장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그 게임의 와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이용했던 방식이 사실은 그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도적 그 이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인스티튜셔널 밸런싱 하면은 강대국들이 자기의 세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RCEP과 TPP를 뭐 대립해서 이렇게 밸런싱을 한다든지 하는 강대국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중간국 입장에서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은 사실은 굉장히 그 중복적인 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들을 내부적으로 그 지역 내에 일종의 균세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 미르지요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보면서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강봉국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뭔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뭔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끼어들어오는데 특히 러시아가 들어와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활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미르지요프 대통령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새로운 의미의 어떤 그 균형을 향한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가 조금 더 현실화되어지고 땅으로 내려온 외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워낙 우즈베키스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하여튼 이것을 해칭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심플하지만은 심플하진 않죠. 굉장히 그 정의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이 용어로 정리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